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얘기하면 후배들한테 욕먹을 줬는데 제가 증권사 직원들이 분명히 관리자라고 전화하게 되면 이거 팔라고 할 거다. 팔지 마시라. 그럼 얼마까지 봐야 돼? 근데 그 당시 제가 지금도 뭐 잘 아는 것도 없지만 뭐 대단한 걸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금방 80만 원 가겠어?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80만 원 넘어가면 그때 파세요. 그 전까지는 팔라고 해도 팔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네, 투자공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또 저희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IM증권의 이제 이영훈 이사님인데요. 다양한 곳에 참 많이 나오셔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사님을 저희 투자 공식에 모신 이유는 제가 이사님이랑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따로 방송을 이제 매주 하는데요.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사님 근데 항상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은 저희 채널에 모시고 좀 시장 관련된 좀 충분한 또 이사님의 이 비유를 좀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매달려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여러 채널에서 우리 이사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종종 이사님 모셔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대신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 기존 채널보다는 좀 더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뭐 일단 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도 그렇고요. 뭐 관세 얘기 나오고 딥시크 쇼크 이후 뭐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많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좀 견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최근 시장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데일리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그 어떤 내용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우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기에는 지금 환율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못 들어온다. 그 대신에 고객연탁금의 증가 폭을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거는 신용 잔고가 갑자기 바닥에서 크게 올라올 때일 것이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고객연탁금이 지금 57조가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잔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10에서 20%는 그냥 올라가는 그림. 맞아요. 하여간 재료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기사만 좀 나오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수익률 게임 비슷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래서 지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부담스럽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지수가 아마 중간 전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조정을 받으면은 2,400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지만, 예. 연간으로 봤을 땐 지금 지수 때가 최종적인 지수 때보다는 낮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관세 이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지금 시장이 긴장을 하기는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콜롬비아를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콜롬비아 같은 경우 이 3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국말 잘 듣는 그리고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그렇죠. 특별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데기 때문에 사실상 워밍업 했던 거다. 이건 이데일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워밍업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내부 결속력을 다지면서 단속을 했던 거죠. 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쟤들 말 듣는 거 봐.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마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하면 지지도가 아무래도 높아지겠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 거고, 이제 실제 이제 대상이 되는 거는 중국이고, 유로존이고, 또 일본이고, 한국이고, 대만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네. 수출 강국들. 예. 이제 근데 일단 한국은 냅두고 있는 거는 한국은 지금 카운터 파트너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그 이시다 7일날 만납니다. 이시바 만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살짝 건드렸는데 이제 네. 건드린 것도 사실 보면은 그 10% 관세도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네라고 이제 시장이 안도한 데다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 보니까 막 윽박지르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금방 끝나더라. 이거 옛날에 트럼프가 말했던 그 협상의 기술 그런 거 패턴이면은 뭐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한번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불러다 놓고 협의해가지고 마무리되는 이런 패턴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보다 세지 않을 것 같아라는 좀 이제 기대감, 안도감 이런 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시진핑 지금 주석이 그 내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지금 상당히 만만치 않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 SNS 채널들 보면은 지난 추석 구정 때도 그 집에 못 내려가고 네. 도시에 그냥 남아 있는 그 청년들 네. 그 동영상들이 틱톡에 많이 공유가 되고 그 이제 그 사람들 얘기했던 뭐 직업에 대한 거 월급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사실상 예. 대놓고 비판은 안 해도 이제 불만 불만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구안신 정책 지금 이미 쓰고 있고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월급도 올려줄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하던 방식대로 주먹 한번 쥐고 눈 부라리면서 그런다고 해서 시진핑이 깨갱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2월 10일 날인가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해가지고 먼저 중국에서 미국 그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또 관세를 먼저 선제 부과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예고를 했던 거죠. 아직은 지금 시행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로 힘과 힘으로 붙으면은 사실 중국이 아직은 미국을 잡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터지는 것보다는 또 이제 그 국민들이 봤을 때 내가 먼저 주먹을 잽이라도 한번 날려보는 네. 그런 모습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작인데 이걸 너무 이제 과거 패턴대로 그냥 그렇게 끝날 거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거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양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한국, 일본 관련했을 땐 일본은 사실은 뭐 선제적으로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로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사요시 그 회장인가요? 그 손정희 회장 그 양반 손마사요시 뭐 일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낯서네요. 손정 회장 그러면 되게 친숙한데. 근데 뭐 저 사고 방식 자체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럼요. 이제 그 먼저 가가지고 투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시바 총리 가면은 또 얘기가 나오고 할 거니까 일본은 어떤 식이든 비율을 맞춰가면서 조정을 해 나갈 거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이 한국일 거고 그 다음에 대만일 거고 이제 대만에 불만이 많죠 반도체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만이 많아도 어차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그래도 버틴길 여력이라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SMC도 가만히 보면은 알아서 비율을 맞춰주는 분위기가 좀 보이기 때문에. 되게 유연한 게 참 부러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협상 자체에 대한 노이즈가 뭐 아주 쉽게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은 좀 너무 섣부르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거는 캐나다하고 멕시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도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세게 붙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건드려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틱톡 인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바라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 그 현지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기서 여러 가지 공장 뭐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제 나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당장에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만한 이벤트나 이슈는 아직은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교적 편안한 구간에서 매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딥시크 쇼크도 그랬고 관세 이 전쟁 본격화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월가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 국내 이제 일부 증권가의 이제 그 분들도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미국의 조정의 시그널이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좀 미국의 일단 이런 정말 이게 어떻게 글로벌리하게 나홀로 호황 이게 이제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건 이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나스닥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주가 어떤 수준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 이미 뭐 24배 가까이 전후로 되는 이렇게 높은 어떤 주가 수준 등등등 봤을 때 조정이 좀 와야 될 때긴 와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이제 빌미를 뭘 제공하느냐. 그게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서 5% 가까이 가서 뭐 올 거라 했는데 지금 오히려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네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딥시크 쇼크 결국은 이제 앞서 이제 아직은 현재로서는 약간 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관세 문제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번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일단 한 30% 조정을 S&P가 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세게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고 동의하시는 있고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딥시크가 이제 돌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예전 같지 맞아요. 않게 부러지고 나서 회복하는 게 굉장히 더디잖아요, 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이 딥시크가 준 파장이 생각보다 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글이나 그 알파벳이나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쪽에서 그 캐펙스 투자 관련해 가지고 내놓은 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여기에 이제 스타게이트까지 합쳐가지고 놓고 보면은 이 캐펙스 투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네. 올해는 또 이제 또 퀀텀 점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 이슈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가속기 칩을 엔비디아 쪽에 예약해놓고 줄 서 있었던 걸 갖다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하고 발을 뺄 상황은 지금 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실적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전체 큰 그림의 대세 상승의 센티는 일단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 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이 확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도 보시면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쪽이 지금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쪽과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몇 개 솔트룩스라든지 몇 개 회사들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 같은 예.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들도 AI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고. 그 뭐 또 회계 관련된 프로그램 파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AI 장착됐다고 해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슈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자체는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는 AI는 답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을 보니까 해볼만 하네.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걔네들 뭐 그렇게 가속기 칩도 구하지 못하고 저사양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제재받고 규제받아가면서 했는데도 저걸 만들어낼 정도라면 뭐 훔쳤던 뭐 했든 간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번에 인도 정부도 자체 AI를 갖다가 구축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지금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AI 칩 이제 구매 서두른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금 AI 칩 그 H100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 정부 관공서 포함해가지고 갖고 있는 개수가 한 3,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게 몇만 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AI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나라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올랐다가 조정을 받든 어쨌든 눌리더라도 결국은 시장의 큰 축은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럼 미장에서도 결국에는 간다고 그러면은 중심축이 좀 무게 이동을 좀 중심 이동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유로존이나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에 바닥에서 기었던 우리나라가 제일 바닥에 있긴 했지만 그렇죠. 바닥에서 기었던 국가들 그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그쪽에서 주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거기도 물론 빅테크 뭐 첨단 기업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가치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치주라 함은 예를 들어서 뭐 전통 가치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멘스나 이런 회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뭐 이런 그쪽으로. 쪽이고 그 뭐죠? 여자 백 만드는 회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명품 만드는 회사. 명품 회사들. 뭐 에르메스 같은 이런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루이비통 뭐 이런 쪽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 분산되는 느낌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성향 자체가 강달러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달러 강세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점을 어쨌든
올해는 이제 다시 고점 대비해서 계속 좀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보면 시장이 미국 일변도에서 좀 이제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BOJ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또 어필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지난번에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어쩌면 올해 내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건 뭐 미국이 급하게 금리 인상을 인하를 안 한다면은 근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오락가락하는 게 지난번에 1월달에 금리 동결했더니 그렇게 날석에 그 비판을 해대더니만 또 기사로는 슬쩍 흘린 게 이번엔 잘했다는 식으로 또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뭐 우리가 그냥 그분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구난방이고 뭐 정신없이 막 날뛰는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예리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중심 일변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흐름 자체는 올해부터는 좀 분산이 되거나 나눠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미국 증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만 노이즈가 나와도 크게 충격을 받느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팔란티어가 지금 아마 그 성장주를 가지고 PER 배수 얘기한다는 게 우습다 이런 얘기가 좀 항상 강할 땐 그런 얘기 하는데 PER이 지금 300배가 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리 성장이 좋다고 해도 좀 과하다? 아니요. 그 시장 자체의 확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딥시크가 주는 파장이라는 건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를 갖다 너도나도 이제 개발을 막 해내기 시작하면 그만큼 사용되는 양이 많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장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지금 파시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300배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데 더 확산될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거꾸로 보면 시장이 조금만 어떤 이슈가 생겨서 충격을 받으면은 좀 하락폭은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맥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좋다. 이제 그런 쪽으로 큰 그림은 바뀌는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보다는 에이지 업체 쪽으로 또 고개를 또 방향 전환을 하는 어저께는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던 건 캐펙스 이상 없어라고 이제 그 알파벳에서 오히려 더 늘리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올랐지만은 에이지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그런 생각하면 되는 쪽으로 거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아까 일본 얘기 잠깐 하셔서요. 향후 시장에 대한 좀 우려 섞인 전망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사실은 저도 몇 차례만 여쭤봤던 건데 그때마다 그 이사님 말씀은 엔캐리 트레이드는 작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제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은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고 올해는 이번에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본의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3%가 넘는 걸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뭐 용인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일본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도 좀 더 인상을 조금 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이 이슈는 이사님은 여전히 나는 그렇게까지 무겁게 보진 않는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금리 인상을 저는 계속해가지고 연속적으로 BOJ가 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BOJ 쪽에서 하더라도 미국하고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약달러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산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금리 인상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하면 딱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 격차가 줄어버리면서 엔캐리가 진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금리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1%에 근접하는 선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아마도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저는 어디까지나 조율을 좀 해나가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엔캐리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미국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 빠져나가면 제일 많이 데미지를 입는 건 그렇죠. 미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구도는 아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일본은행이 뭐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모르겠다. 우리들 가겠다 하고 진짜로 나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문제지.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전제로 까신 거
그 니네 뭐라 하든 난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 살기 위해서 갈 거야. 사실 이거를 일본에서는 상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엔캐리 문제를 지금 당장 그렇게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딥시크 쇼크라든가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장 조정의 시나리오 뭐 시그널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님 모시게 되면 이제 그 달에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사님 현재 판단하시기에는 좀 뭔가 이게 선명해 보이세요? 아니면 되게 안개 속 같다라고 보고 계세요? 매매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고객님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시장의 어떤 그림이 조금 바뀔 것 같다. 시장의 그림이 바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갖고 있는 거는 조선주 갖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재로 봤을 땐 조선주, 바이오,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방사는 뭐 그렇게 키우진 않았으니까 주력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엔터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엔터. 그다음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게 방산, 조선, 엔터, 바이오, 뭐 화장품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런 쪽은 메인일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에는 사실 7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현금을 늘려왔었던 맞아요. 거는 네. 제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주식들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과열 시그널 나와가지고 바이오를 갖다가 8월 말 9월 초부터 과열 시그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늘 지금 알테오젠이 39만 원대 넘어섰는데 39만 7천 원 선에서 제가 알테오젠 전량 정리하는 쪽으로 고객들하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때 다 정리해버리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 넘어서부터 제가 방산주도 과열 시그널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때 정리를 싹 해버렸었고, 그래서 네. 남은 게 조선이었었고요. 네. 근데 조선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고점에서 급등락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그 많이 올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걸 거. 다시 계산해야죠.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상대적으로 편한 주식 쪽으로 많이 쏠리기 시작하는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뭔가 트리거가 있으면은 시장이 조금 체질이 좀 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리드했던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기간 조정 내지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바닥에 눌려 있었던 쪽에서 고개를 좀 들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는 2월 중에 조선주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산주 갖고 있는 것도 봐서 조금 더 줄일 생각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엔터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건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제가 편입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뭐 실제 오늘 편입한 거는 삼성전자였고요. 그동안 또 삼성전자 이사님도 삼성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 이제 시장에서 버려졌던 섹터들 있잖아요. 예.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다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스터디하신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왔다라고 이제 보신다라는 의미인데, 이 삼성전자 2차 전지 얘기는 사실 제가 오늘 별도로 이사님한테 여쭤볼 준비를 해서요. 잠시 후에 이걸 그냥 삼성전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2차 전지 역시 준비했던 질문이어서요. 마침 또 이사님이 지금 생각이 바뀌시는 업종이 이쪽이라고 하시니까 이따 여쭤보는 걸로 하고, 조선주 얘기는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조선주가 뭐 작년 하반기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워낙에 좋았고, 남들 다 떨어지도 조선주는 그냥 전체가 다 오르는 일들이 흔해서요. 저도 야, 조선주 참 대단하다. 근데 그때마다 저도 역시 들었던 의문은 도대체 이놈의 조선주가 계속 이렇게 가려나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지금 오늘 이사님이 사실 저하고 방송하면서도 처음 조선주에 대해서 좀 생각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선주 얘기만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이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갖고 계신 종목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너무 근데 모멘텀이 좋은 것들 일세가 아닙니까 여전히? 그래도 그래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선주 사이클은 아직은 계속 갈 거라고 보여요. 여전히.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바이오, 방산, 이 과열조 좀 보인다.
사실은 조선주 과열 조짐은 1월 달부터 계속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트럼프 때문에 가는 거냐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만 건드리면 조선주가 막 급등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 그러면 실적을 언제까지 정당화 시켜줄 것이냐. 그러니까 언제 것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실적을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주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 이런 게 좀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글을 써놓고 나서 오늘 제가 그럼 열심히 팔았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풀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조선주 현대미포 중공업 그룹이 실적 발표를 오늘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나오면서 세론 그리고 또 뭐 가이던스 하회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이게 30% 매출액 손익 30% 이상 변경 공시를 했었기 때문에 실적은 이미 다 나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들겨 맞고 오늘도 들겨 맞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제가 독자적으로 뭐 판단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이제 글 올라오는 거나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포지션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일지 지금이라도 줄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그 포지션 자체가 제가 지금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금 비중이 여전히 50% 가까이 글쎄요. 되기 때문에 굳이 그냥 그럴 게 아니라 냅뒀다가 나중에 움직일 때 더 사고 들어갈 건지 그런 걸 이제 그때 다시 이제 판단을 해보려고 그러고 당초 계획은 2월 달 내에 제가 지금 현재 포지션 상에서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 조선주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엔진 관련된 회사 하나 갖고 있고요.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룹 회사 2개 갖고 있고, 3개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5개 정도 포트를 잡아놨었는데, 이거를 한 3개 정도로 줄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중을 줄이면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봐서 판단을 할 건데, 저는 오늘 일단 컨퍼런스 콜 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고, 비중 조절을 뭐 줄여나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 거를 볼 건지 그건 그때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사님 같은 분이 그냥 30년 넘게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투자 전략 짜고 실제로 고객들이랑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랬던 분이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과의 차이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사실 그 육감이랑 직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일반인들이랑 좀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이게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간다와 지금 일단은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한다, 비중을 축소한다와의 그 기준점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따로?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실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가이던스 예상보다 못했던데 올해 전망치도 아마도 이제 기대치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그림에서 변화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나올 게 내년으로 2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주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 가지고 회사가 제시하는 부분들이 기대보다 뭐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 조선 관련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국 관련된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LNG 캐리어라든지 LCO선이라든지 또는 미 해군 관련돼 가지고 MRO라든지 아니면 지원선단 또는 군함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뷰를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걸 좀 감안해보고 고객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 중에 주식 비중이 크지 않은 사람이고 그 주식의 조선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 둘 생각이고요. 이제 특별한 문제가 그 양반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비중이 좀 되고 또는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적은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50% 얘기했지만 오늘부로 이미 100% 주식을 채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50%가 아니에요. 고객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장이 변하는데 100% 그 주식 갖고 있으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대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포트 조정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걸 팔지 다른 걸 팔지는 그때가 가서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면 뭔가 좀 더 명확한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정보들을 그리고 특히 나보다 조선 이 업종을 오랫동안 더 전문적으로 더 깊게 이제 파온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판단을 이제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 판단을 이제 가미를 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이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고요. 조선주는 사실 오늘 저희가 이 투자 공식 요 시간대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이사님 말씀대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살짝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삼성전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 이거는 이사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는 사실은 이재용 회장한테 달린 거긴 한데요. 어쨌든 그 리스크도 좀 해소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한미일 AI 동맹 얘기가 나오면서 소프트뱅크 앞서 말씀 손정희 회장, 샘 얼트먼 오픈AI CEO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 상으로는 눈에 띄는 모습도 좀 보였고, 뭐 정부에서 반도체법 이제 곧 통과시킬 것처럼 정치권에서 얘기도 좀 나오고 등등등,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뭔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 때가 된 거 아니냐, 뭐 PBR도 뭐 0.9배 조금 넘고 등등등 뭐 저평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이사님한테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네요? 라고 여쭤보려 했는데 마침 딱 말씀하셔서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기 삼성전자는 지금 모든 사업부가 안 좋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갤럭시 25 출시된 거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하고, 거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최초의 AI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도 좀 현장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나 HBM 쪽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쪽보다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레거시 쪽에서 일단 먼저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근데 최근에 보면 낸드 재고가 줄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중국 현지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작년부터 이제 시행했던 이구안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상해 지역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 한 70%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던 CXMT 창신, 네네네.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현지 쪽에 이제 지인들 통해 가지고 엮어서 이제 막 좀 확인도 좀 해보고 하거든요. 근데 같은 DDR4를 만들어도요, 그 삼성전자 거보다 하이닉스 거보다 걔네들 게 사이즈가 더 크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더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제 스마트폰에 조그맣게 넣어야 돼.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 DDR5 수율 얘기는 나왔었지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비교 대상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퀄컴이 아마 컨퍼런스 콜을 했을 거예요, 오늘. 예.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중국 쪽에서 고가품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레거시 쪽에 그 스토킹,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쌓는 그 오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현실이 답답하고, 저도 제 고객님들 중에서 지금도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변화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IR을 하더라도 자꾸 보여주기식 IR 하지 말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네, 이제 실체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자꾸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이라도 실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지. 자꾸 세계 최초 이딴 거 강조하지 말고 실제 영업을 하더라도 작은 고객들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게, 이제 또 비판적으로 막 이제 삼성전자를 비판한다고 해서 또 저한테 막 악플 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계신데, 저는 삼성전자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권계 입문해가지고 제일 어려웠을 때 IMF 때잖아요. 그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갖고 있던 주식들 뭐 반토막이 아니라요, 8분의 1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주식들 다 박살이 났었을 때 제가 손님들 주식을 종합지수 450선에서 전량 다 정리하자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는 어린 치기라고 해야 되나, 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자신은 없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공포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봐도 더 빠질 것 같은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현금을 만들었고요. 고객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면서 지수 300 깨지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들어가겠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건희 회장님 계실 때였고, 이제 그 혁신, 변화에 대한 걸 되게 강조하셨었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었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주 살 거면 아예 삼성전자로 가시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수 300 깨지는 시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35,000원이 깨지는 시점부터 손님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게 35,000원이 깨지면서 샀는데 이게 33,000원이 또 깨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심장 쫄렸겠네요. 그날 못 샀어요. 겁먹어가지고. 사다가 그날 못 샀는데 그날이 진짜 바닥이었고요. 종합지수 277.76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럴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증권회사에 잠시 그만두기 전에 나왔을 때 주가가 3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33,000원이 38만 10배가 더 뛴 거네요. 와, 엄청나네요. 그 당시 고객님들한테 제가 나오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인사하면서 이제 그때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얘기하면 후배들한테 욕먹을 줬는데 제가 증권사 직원들이 분명히 관리자라고 전화하게 되면 이거 팔라고 할 거다. 팔지 마시라. 그럼 얼마까지 봐야 돼? 근데 그 당시 제가 지금도 뭐 잘 아는 것도 없지만 뭐 대단한 걸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금방 80만 원 가겠어?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80만 원 넘어가면 그때 파세요. 그 전까지는 팔라고 해도 팔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그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업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삼성전자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쵸.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삼성전자에 바라는 바를 계속 말씀드렸던 맞는 건데. 얘기입니다. 애정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실망스럽게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더 빠질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레거시 부분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 좀 일어나면서 돌아서는 그림이 어쩌면은 2월 말 3월 초부터는 확연히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3월 5일 전후에서 전인대가 있거든요. 중국.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도 아마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HBM 관련해 가지고 이제 HBM4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HBM4에서 정말 성과를 내준다 그러면 삼성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가면서 싸게 사놓고 주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잡히면은 그땐 진짜 드라이브가 걸릴 테니까 그런 거는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래서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삼성전자는 조금씩 편입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일부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 자산이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봐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살 생각은 현재는 없지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든지 아니면 현재 가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는 조금씩 좀 담아놔 볼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 네네. 분할 매수를 하라. 분할 매수를 추천하셨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자체도 삼성전자라는 이 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중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죠. 거꾸로 얘기하면 시총 비중도 뭐 지금 줄었다 해도 근 20% 가까이 여전히 되고 이런 회사가 계속해서 작년 8월부터죠. 계속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뭐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고 전체 시장 분위기까지 아주 그냥 무겁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다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등을 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측면도 좀 개선이 되고 한다 하면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건 한국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한국은 그래도 이제 이미 한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딱 매치가 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삼성전자 말씀 나온 김에요. 또 사실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할 때 그거를 좀 메꿨던 게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보였던 모습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SK 하이닉스는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계속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같이 이렇게 더 뭐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림처럼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오르겠지만
속도는 삼성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현재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닉스가 HBM에서의 주도권만 잃지 않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이닉스 쪽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림 레거시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중국 소비 쪽으로 해가지고 레거시 쪽이 살아나고 그림이 좀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삼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강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뭐 오늘부터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2월 저는 중순 넘어서 2월 말 전후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인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런 그림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고 AI PC가 나오든 스마트폰이 나오든 하이닉스도 수혜를 보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HBM 쪽 관련해 가지고 왜 하이닉스가 TSMC나 이제 직전에 엔비디아처럼 밸류를 못 받고 또 제대로 못 가느냐?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항상 뒤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엔비디아 지금 칩 자체, 현재 가속기 칩 자체로는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까지 최고 사양의 칩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겠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더 강화시켜서 칩을 만들면 되겠는데 하는 게 에이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직 쪽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야 엔비디아 실적은 좋아지지만 앞으로 이쪽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올해 내년까지는 엔비디아가 계속 뻗어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확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에이직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HBM을 뭐 반드시 삼성전자가 하든 하이닉스가 하든 예. HBM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만약에 삼성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왔을 경우는 이쪽이 갖고 있는 시장을 아무래도 일정 부분 잠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겠죠. 예. 이제 그런 문제. 것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다른 것에 비해서 견조하지 못한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TSMC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는 막을 자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에이직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그 칩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가가지고 나중에 패키징이나 뭐 이건 어디다 맡길 거냐는 또 거죠. TSMC죠. 뭐. 삼성전자가 제대로 해주기만 하면은 그것도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해주길 바라고 지금 오늘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삼성전자 공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싣는 기사가 실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에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등기사로 등재를 한다면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재용 회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냉큼 등기사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투자의 그 기준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독주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삼성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삼성이 못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시장은 삼성이 진입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더라도 저사양 쪽으로만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주가를 뿜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여전히 HBM4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쪽까지 갈 때까지는 좀 눈치 보기 그러면서 좀 올라가더라도 아주 시원하게 가는 것보다는 시장 따라가는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결국 이 HBM이 어쨌든 AI 시대가 이제 안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핵심 어떤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권이 어쨌든 현저히 확실하고 여기에 삼성까지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면 정말 어쨌든 AI 시대의 도래와 관련돼서 우리가 완전히 밀릴 여지는 좀 확실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 나온 김에 이제 2차 전지도 바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사실은 작년 말에 반등을 조금 할 때 저도 그때 이사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제 바닥권 아니에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했던 게 그 이후에 또 한번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관세 얘기 나오고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취임 전후로 해서 이제 뭐 IRA 법안 관련 또 AMPC 뭐 어떻게 되네 마네 이런 리스크 또 관세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돼서 주가가 한 번 더 빠졌는데 2차 전지도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는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2차 전지 쪽을 좀 이제 뭔가 좀 변화를 이제 기대도 될지 싶네요. 아직은 저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닝 지금 이제 시즌이래 가지고 실적 발표가 얼추 이제 큰 회사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컨퍼런스 콜을 종합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 적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언급들이 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1월달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YOY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독일이 50% 늘어났고요, 영국도 40%, 노르웨이는 90%, 이탈리아가 120%뭐 이런 식으로 물론 판매량으로 보면은 숫자 자체는 그렇진 않지만. 그다음 이제 늘어났다는 게 이제 이건 결국 배기가스 관련된 기준을 갖다 강화하면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판매 유인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GM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거기서 25년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가이던스를 30만 대로 제시를 했거든요. 작년에 20만 대 팔겠다고 했는데 18.9만 대를 팔았었습니다. 근데 거기 대비해서 여전히 59% 정도를 갖다 증가한 수량을 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모델 Q를 상반기에 출시를 하는데 보급형 전기차야. 작년 3분기 어닝 시즌에서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할 때 25년도 그 전기차 판매량을 24년 기준에서 25에서 30%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 개가 맥싱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소재 기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은 실적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는 그림이 보이면 순서대로 돌아가잖아요. 전기차 그렇죠. 쪽에서부터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 다음은 배터리 업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재고 이슈 때문에 여전히 적자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소재 업체들도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지금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노이즈는 지금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AMPC를 없앤다는 얘기를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RA 보조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또 얘기를 꺼냈다가 또 뭐 반대가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대응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선순위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저는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은 주가상으로 많이 떨어졌고 뭐 흔한 말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확인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노이즈 문제 이 부분들, 그다음에 뭐 결국 이제 AMPC나 IRA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드러나야 분명히 이제 뭐 이제 갑작스럽게 뭐 어제까지는 폐지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은 폐지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 국가 정책이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할 건데 지금 이사님이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뭔가 생각의 변화를 일단은 좀 한번 갖고 계신 이유는 일단 전기차 판매가 유럽에서 크게 늘고 있다라는 거, 미국에서도 올해 굉장히 늘 거라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순차적으로 업계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보고 계신 거다 말씀하셨으니까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셨다가 거꾸로 이제 또 많이 또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사님의 판단은 아직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기다려야 될 시간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말씀을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또 이사님과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갖고 계시고 관심 많으신 업종 얘기를 좀 여쭤보고 오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로봇주입니다. 이 로봇주도 이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던 그 업종이긴 한데 엊그제인가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1월 달에 코스닥 시총 그러니까 그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하도 로봇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사는 저도 기사 생활 한 5, 6년 했지만 처음 봤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이 로봇주가 이렇게까지 좋은 게 계속 갈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로봇주는? 저는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룸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열 시그널도 좀 보인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 가지고 올해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보면, 이게 아마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관세 논쟁에서 자유롭다. 그렇죠. 이게 근데 되게 자조적인 얘기였었잖아요. 예. 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유로운데 이 시장이 열리는 건 확실하다. 일단 CES에서 그 젠슨 왕이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네, 그 네. AI 플랫폼을 제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네가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머스를 올해 현장 투입하고요. 내년에 아마 10만 대 양산하면서 이제 판매 개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업체, 그 업체 이름 체크한다 놓고 또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2천만 원 내외로 네네네. 지금 현재 판매가 가능하고 상용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화가 되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그 동안에 이 휴머노이드 하게 되면은 실체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라든지 뭐 몇 개 액추에이터 관련된 회사들 이제 몇 개 업체들 아니면은 뭐 그냥 로봇 이름 달아 붙어 있는 회사들 뭐 아니면 저기 청소 로봇 네, 뭐 네, 이런 네. 거 이제 움직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들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그다음에 한화, 두산, LG 뭐 할 거 없이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대기업들이 하더라고요. 다 이제 네. 로봇 사업에 참여를 선언을 했죠. 휴머노이드 쪽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인구 감소가 지금 역대급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노령화되게 되면은 결국 공장에서 돌아갈 건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로봇이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상용화에 대한 부분 니즈가 굉장히 크다.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가 올해부터 옵티머스를 지금 이제 현장 투입한다고 했는데 현대차도 최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노조 문제 때문에 못할 거고 싱가포르 쪽에다가 이제 투입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운용을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상용화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완전히 인수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사업 그렇게요. 참여를 선언을 했고 예.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때마침 세물트머니 와가지고 맞아요. 한국에서 로봇 산업을 같이 협의하고 싶다 하니까 삼성 만났고 뭐 하니까 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기대감도 좀 붙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그게 좀 과하게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실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헤드 쪽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휴머노이드 쪽은. 네. 일반 로봇 쪽에서는 이제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회사도 있고 한데 그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있는데 물류 로봇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협동 로봇이 아니라 물류 로봇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회사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 그 부품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쪽에서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거, 쪽, 예. 관절 쪽 네. 관련된 것들 이런 쪽이 또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쪽과 관련된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올랐죠. 하이젠 RMM은 지금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월부터 2월까지 한 5주 동안 그 회사가 20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몇 개 회사들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회사들의 주가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시고 업황에 대한 거를 계속 추적하시다 보면 이제 좀 싸게 살 기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진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로봇 관련된 거는 저도 이제 앞으로 올해 내내 이제 투자 관련된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단기급등한 거, 과열 시그널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마다 좀 미리 좀 선별해둔 앞서 말씀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 이런 쪽도로 좀 괜찮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대기업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대기업들이 뭐 대주주나 또는 주요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처음에는 지분 투자만 했다가 나중에 그걸 완전히 인수하는 식으로 간 것처럼 지분 투자를 뭐 했다가 역시 삼성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회사들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돈을 주고 투자한 상태에서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건 거기에 베팅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주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찾아봤어요. 그 회사 유니트리더라고요. 유니트리. 네, 그 맞습니다. 회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중국 로봇 업체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보면은 저기 엔터 쪽에 그 걸그룹 뭐 보이그룹 이름하고 이제 중국 업체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도 나이대 되면요, 그 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네. 요즘 충분히 이해됩니다. 엔터는 요즘 이름 외우느라고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엔터주 얘기 여쭤볼까요? 엔터주는 확실히 좀 작년 말부터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JYP가 역시 이번에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하이브도 뉴진스 이슈, 저 뉴진스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뉴진스 이슈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런가요? 하이브도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엔터주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좋게 보시는 업종 섹터로 보시는 거죠? 예, 연중 계속 이것도 끌고 갈 만하다. 근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멀티플이 크게 확장되려면은 중국 시장이 열려야 된다. 여기도 또 중국으로 보시는 거군요. 한한령이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한령 없다고 얘기하는데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거지. 있으니까 그게 풀리면은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근데 중국이 지금 내수 부양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양책을 내놓고 하잖아요. 네. 내수 부양하기에 딱 좋은 게 또 엔터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화끈하죠. 네. 그래서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심 그것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터주는 뭐 그냥 대장주 중심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뭐 예전에 저 팬데믹 때처럼 그렇게 다 크게 뭐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올해는 어쨌든 숫자가 올라오는 단계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냥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전력 설비하고 전선주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조선주만큼이나 작년 하반기부터 이 AI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또 올 초에는 또 LA 화재 때문에 또 뭐 그게 노후 전력망 때문에 그렇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요. 전력 설비 전선주도 지금 현재 2월 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과열 국면이다라고 봐도 되는지 최근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저기 미국이랑 대만에 있는 업체들 그 주가 차트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탄력이 확실히 좀 꺾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좀 죽었죠. 많이 네. 올라오다가 지금 네.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꺾여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포튠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도 미국 회사예요. 뭐 그리고 얘가 이제 PWR. 퀀타. 이게 이제 대만 회사구나. 맞나요? 퀀타가 대만이죠.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조정을 그 사이에 세게 받았군요. 추세 자체는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세 하단으로 좀 내려와 있죠. 이게 이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튼 유명하죠. 이 회사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이 성장 앞으로 향후 업황은 되게 좋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LA가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 또 이제 복구 작업하는 데 또 들어갈 거고 계속 그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좋을 건데 일단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쪽 산업 자체는 한 몇 년 굉장히 핫하게 좋고 과거 패턴을 보면 한 10년은 또 굶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몇 년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은 좀 그 기대감 때문에 뽑아 올렸었던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이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약간은 실적이나 앞으로 몇 년간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을 건데 멀티플 측면에서는 조금 디스카운트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사실 사이클이라고 해도 이 주기가 짧잖아요. 네. 얘는 한번 설치해 놓고 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뭐 몇십 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교체하는 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캐펙스를 엄청나게 늘려놓고 나면 그게 이제 지금은 엄청 좋은데 물론 단기간에 많이 수익을 내버리면 뭐 그게 또 이제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또 한 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상당 기간은 또 이제 그 캐펙스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얘도
그 엔비디아처럼 일단은 좀 센티 측면에서 봤을 그렇죠. 때 실적적인 측면이 아니라 센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의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것 같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각보다 다른 회사들, 다른 나라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강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최근에 증설 이슈 계속 나왔었잖아요. 오늘 삼양식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 80만 원 바로 올랐잖아요. 예. 삼양식품이 주가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0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못 움직이고 거기가 끝인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증설 그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거기서 바로 60만 원을 넘어섰고요. 거기서 6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실적 나오는 거 보고 80으로 올랐거든요. 예.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실제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일 때 그때 한 번 더 이제 움직임이 세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이분하게 그냥 기울기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조선 업종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고 하지만 좀 다른 면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조선도 이제 사이클이 빅 사이클이 걸리면은 그 다음에 한동안 가는 거죠. 한동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LNG선 그 다음에 암모니아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또 이제 그 탱커라든지 또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 벙커 CU 태워가지고 다니던 그 엔진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친환경으로 바꾸는 수요. 그 다음에 그 빅사이클, 이전 빅사이클 2000대 초반에 건조됐던 것들이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좋아진다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더 불을 뿜었던 거는 미국이 이제 들어가면서 불을 뿜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이 들어가면서 불을 뿜었던 거는 일단 미 해군과 관련된 이슈, MRO가 됐든 뭐 국내 해외에서는 군함 건조를 못하기 때문에 뭐 군함과 관련된 기대감은 어쨌든 뭐 하나오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지원 선당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자체 내에서 LNG 캐리어 지금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면은 그게 한 35척, 38척 정도가 필요한데 줄 데가 없다는 거죠.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중국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 이제 정박 관련해 가지고 페널티 수수료 같은 거를 갖다 이제 물릴 생각 그런 얘기들도 이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중국과 협상 과정에서 뭐 협상 카드가 될지 아니면 실제로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대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불을 뿜고 그다음에 이게 주기적인 사이클 자체가 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미국까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대감이 현재 조선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 끝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슷하죠.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사이클로만 얘기하면 조선도 한번 100원점 한 20년에서 25년 타야 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수리 비용 정도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선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제한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유럽도 있고 사실 좀 많죠. 이제 그런 경쟁자들이 변수가 있는 거죠. 예, 전력 설비 쪽 전선주 이쪽하고 이제 조선업과의 이제 공통점 또 차이점 이 두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통점은 이제 어쨌든 좀 수요가 좀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되게 이제 다른 점은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한번 오랫동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또 이제 모멘텀이 좀 없고 이런 차이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지만 또 차이점은 그러네요. 조선은 사실은 뭐 한국이 글로벌 넘버원인데 전력 설비 이쪽은 사실 넘버원은 우리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다 말씀을 좀 이해가 좀 딱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은 바이오만 하나만 더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뭐 어떻게 좀 특별히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조심하자는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아직은 아니다 하다가
제가 언제였죠? 저기 바이오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아마 1월 예,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1월 마지막이었나 그 직전인가 이제 바이오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기간 조정도 얼추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 금리도 피크아웃이 되는 느낌이 살짝 들었었고요. 또 실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4.4대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내의 빅바이오텍들 네. 이제 주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게 있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 3상 결과 나올 거고 나온 걸 근거로 품목 승인 신청 들어갈 거고 또 추가 애로 가능성도 계속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IR을 통해 가지고 뇌질환 관련돼 가지고 사노피에 라이센스 아웃한 거 이제 임상 이상 들어가면 600억 또 마일스톤 들어오는 데다가 또 ABL 001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임상 이상 중인데 그 결과값 나오게 되면은 바로 긴급 사용 수행 신청해 가지고 네, 네. 이제 판매되면 당연히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얘네가 그 뇌질환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BBB 셔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것의 효용 자체가 다른 것을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게 이제 이러저러 증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 IR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빅바이오텍에서도 컨택이 오고 뭐 이런 협의가 좀 있다. 리가캠은 ADC 링커 쪽에서는 글로벌 탑티어급의 회사고요,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추가 애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천리가 아니라 삼천당 제약, 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와 아일리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어저께 IR하면서 네네, 이제 나오더라고요. 주가 급등을 하고요. 네. 퓨처캠 같은 데가 이제 방사선 치료제 글로벌 이상하고 있는데 중간값은 현재까지는 기존에 이제 3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빅바이오텍 중심으로 해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옛날에는 작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름만 바이오 내지는 살짝 바이오에 발 걸쳐놓는 회사들이 갈 때는 더 잘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 결과값이 안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찐바이오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시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최근에 근 4만 원 가까이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좀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IR 이후에 이렇게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장이 이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좀 연결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달 이제 아직은 초반이긴 한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시장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00% 주식으로 채울 생각은 현재는 없어요. 이제 트럼프의 2기라고 그래서 1기 때 우리가 학습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마치 서로 대본 써놓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하는 거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국제 관계에서 특히 경제 문제 이해관계를 갖다 풀어나가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돌발적인 어떤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마다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은 주식 매매하기는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누가 뭐 사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공부하다가 또는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그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저도 어저께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하나솔루션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요. 한화솔루션, 태양광이랑 석유화학 같이 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봐도 이게 연기금 쪽에서 사 들어오는 수량 자체가 이제 좀 이상하다. 근데 태양광 쪽은 요즘 대수 안 좋다는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4월 달에 이제 관세가 확정이 되거든요. 동남아 쪽에 대해서. 네. 그럼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죠.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서 비즈니스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제 3월, 4월 놓고 한번 조금씩 담아가자. 담았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하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서프라이즈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10% 이상 확 올라버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을 공부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막 눈에서 당장 보이는데 막 불꽃이 튀기는 종목들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를 해보시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간을 정해서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체크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쪽. 우리나라 지금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별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서 산다고 해서 덮어놓고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어떤 업종이고 그쪽에 어떤 아이템, 어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보면은 이데일리 같은 경우도 보면 매달 그 월간 그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가지고 이제 수익률 평가를 하는 기사를 매달 내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 이제 1년 가까이 본 거죠. 보면 외국인이 항상 이겼어요. 근데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 저가 매수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즈음에 잘 나가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추격 매수할 때는 이제 뭐 고평가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계속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잘 나가는 종목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결국 이제 외국이나 특히 이제 연기금 말씀도 하셨습니다.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자 이런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수익률을 좀 높이시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이사님 모시고 처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도움 말씀 드리려고 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면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저희가 잘 평소에 좀 이렇게 워치를 하고 있다가요.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눌 때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